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8분입니다. 오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벌써 서두만 조금 얘기를 했는데 12시가 됐네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입니다. 저는 조희대라는 사람이 수구 꼴통이라는 거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조희대가 박근혜 때 대법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수구 적폐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또는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가장 박근혜 편을 충실하게 들었던 사람도 조희대입니다. 사법농단 과정에서 제일 이상한 태도를 보였던 것 역시도 조희대입니다. 조희대가 2020년 이제 퇴임을 하게 되었을 때,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됐을 때 법원 내부에서 환호성이 올라왔습니다. 야, 드디어 간다. 다시는 대법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판사들끼리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수구 꼴통인 겁니다. 조희대만큼 수구 꼴통인 사람은 정영식이에요. 정영식은 대법관은 되지 못했고 법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영식 같은 경우는 법원장을 마치고 다음 대법관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없자 그냥 퇴직을 해버립니다. 그랬는데 이 퇴직한 정영식을 다시 끌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죠. 정영식 역시도 그만두고 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법원 내부에서 환호성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정영식과 조희대가 사라진 법원은 이제 좀 정상적인 법원으로 돌아오겠구나. 판사들조차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윤석열이 다 다시 살아서 다시 살려낸 거죠. 제가 그래서 조희대 같은 놈은 절대로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조희대한테 슬그머니 넘어간 사람들 꽤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희한한 소리를 해가면서 조희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막았어야 했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조희대가 앞으로 지 같은 놈만 대법관에 앉힌 다음에 대법원을 장악해서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 목에 칼을 들이밀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조국 대표 재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됐던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문제의 싹이 있는 놈은 일찌감치 잘랐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상필, 오석준 이 두 사람은 절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엄상필과 오석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평판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절대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판사들도 이구동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떡하니 대법관에 앉혀놓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 가장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이상한 판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가장 생각이 극한으로 가 있는 자들만 모아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아무튼 자, 일은 이제 벌어졌고 이 조희대를 그러면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어떤 묘안들이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최상목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사표를 내버렸어요. 지도 지가 탄핵된다는 걸 알았어. 사실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말에 탄핵 사유를 충분히 채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그때부터 이미 탄핵 사유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탄핵 소추를 발의만 하면 그냥 거의 바로 그냥 탄핵될 상황이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고, 임명 안 하고 시간을 임명하는 그런 결정이 났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렇다면 뭐 위헌이 두 개가 겹친 거잖아요. 그냥 날려버렸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뒤늦은 감이 있죠. 최상목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사표 낸 겁니다. 통과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기된 것이 바로 심우정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사실은 심우정과 최상목은 한 묶음이었죠. 한덕수까지 묶어가지고 3탄핵, 트리플 탄핵을 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트리플 탄핵이 추진이 됐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멘탈이 나가는 상황,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목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령 사법 쿠데타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졌을 거예요. 당장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면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자, 아무튼 최상목 다음으로 지금 탄핵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심우정입니다. 심우정 역시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산수도 못하는 게 지금 뭐 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뒤져보니까 심우정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것이 지난 3월 31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최상목, 한덕수 그리고 심우정까지 세 놈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우정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산수도 못하는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석방한 거, 이게 윤석열이 석방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 지기현 판사의 판단대로 구속기간 재산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심우정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계산 잘못한 책임, 산수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산수를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했는데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심우정은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우정 이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지난 3월 31일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도 더 지난 과거에 다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참 그때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울까?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참 답답해요. 그때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윤석열 탄핵 선고가 안 나와가지고 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우리 걱정하던 때였지 않습니까? 아유 답답해.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상목을 탄핵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 탄핵 사건이 이렇게 미뤄지게 됐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까지 오게 됐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한탄 탄식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좀 판결 결과 잘 나왔다고 느슨해지는 바람에 그 결과 지금 한 달 만에 우리가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탄핵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내일 일요일인데도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통 휴일에는 의원총회를 안 열죠. 더군다나 지금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휴 기간 중입니다. 연휴 기간 중이고 지금 한참 선거 중이기 때문에 그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연휴 기간 중에 지역구 내려가 가지고 지금 표박까지 해야 될 국회의원들을 싹 불러들여 가지고 의원총회를 연다. 정말 의외의 뜻밖의 절차입니다. 이거 역시도. 왜 그러겠습니까? 화요일부터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중에서도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요, 내일 아침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기 좀 해 주십시오.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이름을 어느 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여전히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지켜봐도 된다. 어떤 사람은 15일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건 그 얘기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하도록 하고요.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조희대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정치적 중립과 사법 정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내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재밌는 거는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나선 초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라는 겁니다. 법조계 출신들이 일부는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미룰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고정이에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희대는 충분히 사고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탄핵하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내가 볼 때 요 경우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탄핵하지 말자. 이런 분이 계신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 경우의 수가 맞았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30% 아래예요. 거의 70% 정도는 경우의 수를 빗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우 수가 아닌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왔고 우리가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드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매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리로 뛰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발 그런 잘못 좀 하지 말라고요. 에? 매번 시간을 질질 끌고 여유를 매번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고 미루다가 이 꼬라지가 났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조희대의 탄핵은 상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와 함께 대법관 9명, 세트로 10명을 다 탄핵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건대 이왕 탄핵을 할 거면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대만 탄핵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어설프게 관용을 베풀고 있지도 않는 여유 부렸다가 맨날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때려야 됩니다. 국힘당이 계속 헛소리 나불대죠. 자, 탄핵 10명, 대법원장부터 대법관 9명 다 날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이 저럴 수가 희한한 소리 할 수 있나 보세요. 못해요 이제. 국힘당이 이상한 변수를 내고 국힘당이 무슨 함정이나 꼼수를 부린다? 그거는 우리가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우리가 세게 진짜 무섭게 물어붙이면 쟤들 수를 못 써요. 그때부터는 지들이 겁을 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고민을 하니라고 일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제껴두고 일단 최고의 강공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쟤네들이 쫄아. 쟤네들이 쫄면 그때부터 걔네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 수를 써야 되니? 저 수를 써야 되니?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김병주 의원이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정치 처음 하는 사람인데 웬만한 다른 정치인들보다 일 잘한다 느낄 때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치와 정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든 전쟁이든 가장 좋은 거는요, 기습이고 한번 기습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전략적 목표까지 직진하는 겁니다. 적이 미처 반격할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해요. 독일의 전격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거의 한 달 만에 점령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니 뭔 이런 거 다 깔아놓고 있었죠. 그런데 독일은 그 마지노선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돌파해서 벨기에, 네덜란드를 돌아서 거꾸로 파리부터 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행군을 할 그 거리가요, 400km 가까이 돼요. 그 400km가 되는 거리를 독일군은 한 달 만에 돌파해 버립니다. 프랑스군은요,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군대를 미처 전장에 투입해 보지도 못하고 파리를 내주고 항복을 합니다. 히틀러나 당시 독일의 이 참모진들이, 장군들이 경우의 수 계산을 안 해봤겠어요? 불리한, 자신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차분히 진격해 나갔을 때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생각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 경우,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략 목표를 조기에 점령해야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고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현대전의 기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어떨 때 보면 기습을 확 해버리잖아. 국힘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국힘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석고대죄하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을 갑자기 푹 튀어나오죠. 국힘당들이, 의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에서 정신 나간 국힘당이라고 야단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최대치잖아. 발언의 수위로는. 그렇죠? 국힘당 너 해산된다? 석고대죄해? 우리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 그 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빡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점령해야 될 전략 목표가 그거거든.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그래서 조의대만 다 내갈 것이냐, 대법관 9명 다 할 것이냐, 볼 거 없어. 그냥 9명 다 해야 돼. 10명 가봐야 10명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힘당의 선택지가 줄어요. 적폐들의 선택지가 주는 겁니다. 전쟁이 됐든 정치가 됐든 거대한 세력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우리의 선택지는 늘리고 적의 선택지는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나왔다면 가차없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이미 우리 여러 번 봐줬어. 충분히 봐줬거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탄핵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심우정 탄핵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조희대 탄핵 반드시 해야 되는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상수에는 대법관 9명까지 포함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절차 다 끝내놓고 본회의만 딱 열면 되게끔 준비를 마친 뒤에 우리가 시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 조절하는 거야. 시간 조절이 중요한 시간 조절은 우리가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총을 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조절하는 거예요. 에? 장전 다 끝내놓고 탄창 가득 채워놓고 노리쇠 후퇴전진 한 다음에 딱 조종관 단발까지 놓고 방아쇠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시간 조절하는 거 아니야.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할 거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세요. 자, 조희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판결,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지만, 내란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행동 보인 거 맞습니다.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를 했죠. 이미 많은 짓을 했어. 탄핵하고도 남아요. 어떤 사람은 조희대 탄핵을 하더라도 기각될 거라 그러는데 아니야. 가봐야 돼. 제가 볼 때는 조희대는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조희대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에 개입을 한 겁니다. 정치에 개입한 조희대를 헌법재판소가 놔둘 것 같아? 절차를 어겨가면서 정치에 떡하니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5년 전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선거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안 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안 했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안 했어. 왜? 그런 법원과 검찰의 행동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도 있고 선거에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법원도 미치고 검찰도 똘았지. 선거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마구 덤벼들고 있죠.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에요. 이거 합법이라고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 탄핵자 합법이다 이 새끼들아. 어디서 나불대고 있어. 주디를 확 그냥 찢어불라. 자, 이미 충분히 탄핵 사유 쌓여 있습니다. 지난 계엄 때 조희대는 이 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을 했네 어째네 하지만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가 계엄에 동참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미 이때 우리는 조희대부터 날렸어야 돼. 원래 내란이 벌어지면요. 조금이라도 관여한 흔적 있는 사람 가차없이 쳐버려야 돼요.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날렸어야 될 사람이 조희대였던 거지. 그러니까. 참. 자, 조희대를 날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뭐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재판이 정지된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헌법 84조와 관련된 거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시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 형사 재판도 멈추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법리상 따지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조항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 조항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에서 토마스 제퍼슨 때문에 나온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조지 워싱턴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처음 시작은 괜찮았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나중에는 조지 워싱턴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조지 워싱턴 측 혹은 조지 워싱턴을 추종하는 사람 토마스 제퍼슨을 주저앉히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 토마스 제퍼슨을 기소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에 못 나오게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장애를 뚫고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이 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때 미국 대법원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무슨 형사소송을 해? 그 자체가 법원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 아니 봐봐. 기소가 됐어. 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됐어. 전직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재판을 하러 들어간다고 봐.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이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법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정치적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이 곧바로 정치가 돼버리는 거야. 사법이 아니라 정치가 돼버린다고. 그것도 가장 치열하고 가장 격렬한 투쟁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결단을 내리죠. 야, 하지 마. 그게 지금 헌법 84조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결론은 금방 나오죠.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이던 형사소송도 스톱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도 똑같은 사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에 대한 모든 소송 스톱돼 버렸어요. 일부는 공소 기각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리상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명백한 건데 국힘당 새끼들이 하도 어거지를 쓰니까 이거를 법에 명문화해 놓자는 겁니다. 자,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나온 것 중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자. 지금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이 14명을 30명으로 넘긴다는 거죠. 늘린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법원조직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법원조직법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조직법에는 무엇라 되어 있느냐? 법원조직법 제4조.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12명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9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늘어나서 14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 되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법원 심리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빼요. 그러니까 나머지 12명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대법관을 늘릴 때 법원에서 그렇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헌법재판관은 9명뿐인데 대법관 수가 14명씩 되면 대법관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밑에 들어가게 된다. 요딴 소리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대법원의 사건 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형사 사건만 6천 건이고 민사 사건까지 포함하면은 근 3만 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예. 3만 건. 3만 건이면 하루에 100건이야. 그죠? 하루에 100건인데 그러면 12명의 대법관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1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이미 1, 2심을 거쳐가지고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어. 이거 언제 다 봐? 이거 어떻게 다 보고 10건씩, 하루 10건씩 처리를 합니까? 예. 쌩 난리도 아닌 거지. 뭐 이렇게 서류가 많지 않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건씩을 처리하면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 했는데 대법원이 매번 반대를 해요. 왜? 어이 그거 말이야. 응?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보다 못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 대법관은 12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가지고 20명씩, 30명씩 되면 큰일 나지. 요래 왔다고. 그래서 이 재판을 생각해보면 빨리 법관 수를 늘려주는 게 맞는데 이 대법원에서 그동안 반대해서 못 늘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수를 적어도 30명 정도는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어. 이번에 30명이 아니라 원래 30명 하려고 했었어. 근데 대법원이 그렇게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참에 니들 그딴 식으로 하지? 그러면 왕창 늘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방법을 옛날에 루즈벨트가 쓴 적이 있어요. 루즈벨트 같은 경우 우리는 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죠. 근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매번 위헌 결정이 납니다. 16건인가? 뭐 그쯤 돼요. 루즈벨트가 빡돈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대법관 수를 확 늘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있는 니들 계속 나가지고 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릴 거고 내가 다 지명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니들이 루즈벨트에 반대하는 놈들이 절대 다수니까 계속 위헌 결정 내리지. 그러면 이제부터 내 결정에 동의할 애들만 자꾸 집어넣을 거야. 한 명씩 자꾸. 그러면 어쩌려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미 연방대법원이 손을 듭니다. 오케이. 자, 그 방법을 이번에 동원을 하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이거 결국에 좀 시간이 지나서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니냐. 결국에 대법관 수를 늘리더라도 대법관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정권을 잡은 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문제 아니냐. 앞서서 얘기했던 이 앞에 나왔던 거죠. 당선되면은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문제 아니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건 안 되잖아 라고 하실 분 계시길 겁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안 자체가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의대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이 판사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좋아 나빠? 좋지. 지들이 진급할 길이 넓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항소심 판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항소심을 맡고 있는 이재곤 판사, 원래는 대법관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법관에서 밀려왔어. 얘는 그러면 당장 무슨 꿈을 꾸겠어? 나 대법관 되는 거야? 이재명 되면은? 요 생각을 하겠죠. 네,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른바 재판소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뭐다? 법원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재판소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소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왔습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헌법 해석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 라고 배짱을 부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보안법 한정위헌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죄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무찬양죄, 이 죄는 합헌은 맞는데 다만 모든 고무찬양이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졌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고무찬양을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 내립니다. 이걸 보고 한정합헌이라 그래요. 사실 이거 한정합헌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위헌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대법원 네 생각이고 법률 판단은 우리 몫이야. 그래서 대법원 말을 안 들어버려요. 국가보안법 그래서 상당 부분이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고무찬양죄나 불고지죄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앞으로 그 재판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거 그냥 헌법재판소로 갖고 와버리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업에서 세금 문제 가지고 소송을 냈어. 근데 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헌법소원을 내요. 법원 이상하게 결론이 난 그 법을 자체를 갖고 와가지고 헌법소원을 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세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게 부가가치세 사건이었던가 뭐 그걸로 기억하는데 이 두 사건 다 헌법재판소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대법원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재판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사심제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독일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86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86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인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앞에 대법관 늘리는 거는 14명을 30명으로 바꿔주면 돼. 간단하지. 요거는 더 간단해. 요 부분을 그냥 빼버리면 돼. 제외하고는을 빼버리면 돼. 이렇게 되면요, 대법원은 그 위상이 작살이 나버립니다. 작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 밑에 대법원이 기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간접적으로 대법원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여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조희대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아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조희대한테 직접적인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뭔가는 없을까? 그게 저는 바로 이 법원조직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를 보겠습니다. 자, 법원조직법 제45조. 그 다음에 여기는 법관의 임기와 연임과 정년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인데요. 여기에서 제4조를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야, 정년 딥다 길다, 그죠? 정년이 길어요. 이게 뭔데 이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60세 정년도 누리기가 힘들어요. 제 친구가 삼성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이제 50대가 지났죠.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50대 중반에 들어온 이 친구가 아직까지 삼성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부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아직까지 삼성에 근무해? 아니, 정년 아직 남았는데 아직까지라니. 예. 60세 정년도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판사들은 65세? 70세? 이것들이 장난하나? 와, 씨. 뿐만 아닙니다. 요새는 뭐 정년을 좀 연장해 주기도 하는데, 정년 연장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뭡니까? 예. 임금 피크제가 따라오잖아. 참. 예. 근데 얘들은 뭐야? 임금 피크제 없어요. 호봉 계속 늘어나. 판사로 65세까지 한다고 칩시다. 보통 뭐 30살 정도의 판사로 임관하게 되는데 65세까지면 35년을 근무하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부장판사만 돼도요,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돼도 거의 공무원으로는 2급, 3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얘가 30호봉이야. 35호봉이야. 그럼 어찌 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5호봉이야. 판사가 되면은 일단 배석 판사가 되면은 그 4급 서기관으로 대우를 받고, 단독 판사가 되면 3급을 대우를 받고요. 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되면은 2급 대우를 받아요.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되면은 1급 국장급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아니고 지방법원 부장 판사라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65세까지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급여가 장난이 아니야. 그때 35호봉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대법관이 됐다. 그러면은 대법관은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으로 70세야. 그러면 호봉이 어찌 되겠어? 이거. 30살에 임관을 했는데 대법관까지 풀로 채워서 7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호봉이 몇 호봉? 40호봉이 나와요. 40호봉. 와, 씨. 직장인은 누려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 거죠. 예. 이거 그대로 둬야 될까요? 잘라버려야지. 당연히 줄여야지. 확 줄여야지. 자,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의 정년을 줄인다.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예, 희대. 예. 조희대 나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년생? 57년생. 이 사람이 만 70세가 되는 해는 2027년입니다. 내후년이지요. 내후년이 되면 조희대가 정년퇴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년을 축소시켜버렸어. 2년만 줄여버렸어. 70세가 아니라 68세, 67세로 맞춰버렸어. 어찌 된다? 희대는 어찌 된다? 네, 희대는 나가야 됩니다. 바로 나가야 돼요. 조희대의 생일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6월 31일이 퇴직하는 날이고요. 조희대의 생일이 하반기인 경우에는 12월 30일이 퇴임일입니다. 자,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정년을 확 줄여버리면 조희대가 나간다 안 나간다? 네, 6월 30날 다음 달 말일에 조희대가 나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좋죠?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15일에 열릴 항소심입니다. 15일에 열릴 항소심에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석하지 말아야 돼요. 출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대선 기간 중에 하는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재명만 대선 기간 중에 재판을 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 원래 열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요, 검찰이나 법원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선 기간 중에는, 대선 기간 중에는 수사고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고 안 했어요. 검찰권 행사나 재판권의 행사가 국민의 이 선거권 행사, 국민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주권 행사, 국민의 선거권, 투표권 행사는 가장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권력의 행사인데, 여기에 감히 재판권 따위가, 감히 검찰권 따위가 끼어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야. 원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요, 선거 100일 전에 스톱합니다. 선거 100일이 다가오면은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때부터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검찰이 지랄 발광을 떠니까 법원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고고 나발이고 없이 막 진행해. 그러면서도 국힘당 쪽 정치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안 하죠. 나경원 보세요. 김건희 보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판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직접 그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원피고가 아니었어. 그냥 그 판결문 중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지난 총선 기간에 안 열립니다. 총선하기 석 달 전에 스톱이 돼가지고 총선 끝나고 2달 뒤에 재개가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재명 재판은 다 진행했지. 싹 진행했지. 이래가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당연히 하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법원도 이번에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대법원도 재판하는 거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항소심,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가 난 항소심도 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그잖아요. 응? 근데 바득바득 여러 가지 여기까지 왔잖아.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일에는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자, 15일 날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이재권 부장판사죠. 이재권 부장판사는 재판 날짜를 따로 정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변호인 측과 협의해 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그냥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바로 그 다음 날 5월 16일로 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금요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도 안 나오면은 그냥 그날 재판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강행하면은 그날 결심을 할 수도 있고요. 결심을 하고 곧바로 선고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어떤 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하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나이브한 생각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아이고, 예. 제가, 화면도 안 바꾸고 그냥 저 혼자서 화면 밖으로 쑥 나가버렸네요. 그죠? 네. 화면 바꾸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쑥 나와버렸습니다. 자, 제가 15일 재판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재판을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하는 꼬라지를 봐가지고 이재권 부장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이재권에 대한 탄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탄핵 소추는 발의한 지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간이 좀 빡빡하다는 게 있습니다. 15일 날 재판에 안 나갔는데 바로 16일에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 기일을 지정하는 걸 보고 탄핵을 발의하게 되면은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빡빡해요. 그죠? 15일 날 재판이 안 열렸다. 그래서 16일 날로 기일을 정했다. 기일 정하자마자 탄핵 소추에 들어갔다. 그러면 24시간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날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지. 그죠? 예. 시간이 조금 엉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작정하고 재판 결과를 빨리 내버리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빨리 내버리면은 우리는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24일 날 재판이 오후 3시다. 오후 3시에 열었는데 다음날 재판을 열면서 오전 10시로 하겠다. 자, 오후 3시에 재판하는 결과를 보고 이재권 판사에 대한 탄핵을 들어갔어. 근데 24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러면은 이재권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 16일 날 오후 3시에 할 수 있어. 근데 재판이 이미 오전 10시에 시작했네. 그럼 어떻게 돼?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이재권 부장판사가 작정하고 해버리면은 오후 2시 반에 선고를 내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우리만 망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문제의 보완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뭐냐면은, 자, 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오는 것이 이 15일 날 가기 전에 기일 변경 신청을 내는 겁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재권에 대한 탄핵을 할 필요가 없죠. 기다려도 돼요. 근데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권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든지 또는 대학 동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대거 신청을 해가지고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다 동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동안 사실 논란이 많았던 법률 부분입니다. 선거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조금 좀 논란이 있었어요. 계속 매번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게 위헌 심판을 여러 번 받았던 그런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원,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방법들 많죠. 헌법 소원 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 소원 내게 되면은 일단 재판 자체가 스톱돼 버려요. 정지됩니다. 더 진행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스톱이야, 그냥.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헌법 소원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 공표죄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법 개정한다고 무슨 방법이냐,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면소를 해야 되는 면소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법률이 개정이 돼서 더 이상 죄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위법이었고 범죄였어. 근데 그 사이에 재판 진행 중에 법이 개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닌 경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처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한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게 면소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였으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미 기소된 사람 면소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뭡니까? 간통죄예요. 간통죄 같은 경우에
진행 중에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은 기소된 사람 어떻게 돼? 면소. 스톱!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 진행 자체가 중단이 되죠. 자, 참 고난도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사실 법 중에서도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법 기술입니다.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법 기술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해야 되는 현실이 무척 서글픕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법이 얍삽한 기술에 따라서 유무죄가 바뀌면 그게 법이겠어요? 그건 협잡이죠. 그런데 이미 법이 희화화되어 버렸습니다. 조희대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 조희대는 탄핵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